네, 코하 2026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웰커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고 신나시고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번창하시고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셨으면 합니다. 또 들고 있는 코인 모두 올해는 붉은 말의 해처럼 상승 기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버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이미 하락장에 좀 진입을 했다면서 5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다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과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 기자부터. 네, 우선 이렇게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웰커미 여러분 새해부터 이렇게 코마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은 기자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올해가 이 붉은 말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붉은 말처럼 이 차트상에서도 이 빨강색만 가득하기를 이제 바라겠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제 붉은 용돈들이 두둑히 들어와갖고 올해 한 해 이제 우리 코마오 웰커미 분들 특별한 사고 없이 이렇게 한 해를 좀 무사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죠.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상승하다가 좀 꺾였습니다.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주황색 라인을 따라가지 않아야 좀 상승세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58.96%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21%입니다. 아직도 6%대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테더 도미넌스 유지가 되고 있는데, 6% 아래로 좀 내려와야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가 돌 텐데 아직 6%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36.24%입니다. 횡보세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4.73%로 여전히 단기적으로도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수연 기자. 네. 비트코인 진짜 새해가 밝았지만 정말 재미없는 장이 그러니까요.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태 어떤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진짜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해는 좀 재밌는 장세가 좀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앵커님 말씀대로 좀 네.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네.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구조가 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현재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이 MVRV 지표를 보면요. 네. 비트코인의 30일 이동 평균 MVRV가 현재 1.55 수준으로 장기 평균선인 1.77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이 장기 평균선은 지난 10년간 시장의 기준선 역할을 해온 레벨인데 아직 이걸 회복을 하지 못한 걸 보면 시장 구조 자체가 좀 취약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직 강세 구조로 돌아왔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태가 당장 뭐 붕괴 직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 레벨이 만약에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2022년 좀 약세장과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 실현 가격, 즉 투자자들의 손익 분기점 구조를 보면요. 네. 상승이 왜 막히는지 좀 보여주는데요. 네. 크립토컨트 분석에 따르면 1주에서 6개월 사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약 10만 3천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수준이죠.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상당수가 결국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이나 하락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순차 매도 위험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반등을 해도 본전 오면 팔자라는 이런 심리가 또 반영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더 이제 좀 우려스러운 점은 단기 보유자뿐만 아니라 네. 장기 보유자로 분류되는 이 6개월 이상 보유자들 역시 손익 분기점이 약 98,000달러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 근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도 손실 영역에 있다는 사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투자자 그룹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실현된 자본 공급량의 약 60%는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버티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네.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위로 튀어 올려도 손익 분기점 구간에 오니까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도가 있으면 계속 또 매도 압력이 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지루한 횡보장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9만 달러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답답한 좀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이 올해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좀 몇 가지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요. 네. 우선 장표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장표가 넘어가질 않네요. 아, 네네. 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아무래도 올해 주목해야 될 이슈는 이제 네. 정책과 정치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최종 통과 여부입니다. 그쵸. 아마 우리 코마워에서도 여러 번 다뤄서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 법안 처리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만큼 네. 이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초에 좀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이 법안을 간단하게 뭐 여러 번 다뤘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또는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을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미 지난해 7월에 이 미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상원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만약에 최종 통과가 된다. 그러면 ETF 자금 유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규제가 좀 명확해지면 그동안 좀 관망하던 뭐 은행들이나 대형 기관들이 좀 들어올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관 자금이 좀 확대되니까 현재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동성이 메말랐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네. 이런 유동성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막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되면 좀 가격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 변수에서 앞서 또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미국 중간 선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걸 좀 가르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24년 선거에는 이 공화당이 네. 미국 대통령 선거랑 그리고 상하원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기 초반에 조금 공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좀 펼치는데 네. 좀 이렇게 도움이 됐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조금 상원이든 하원이든 네. 좀 놓치게 된다. 민주당에 좀 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당수 정책이 의회의 벽을 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 친가상자산 환경도 결국에는 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힘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쵸. 좀 이것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인 이 마이클 터빈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만약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 친가상자산 정책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아무래도 중요해 보이고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올해 전망도 좀 극과 극으로 명확히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관론 쪽을 보면요. 경기 침체가 좀 본격화된다라고 네. 보면 ETF 자금 유출과 이 디레버리징이 좀 겹치면서 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 좀 극단적으로는 5만 달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네. 물론 또 정반대의 좀 낙관적인 뭐 이론들도 좀 많이 존재하는데요. 몇만 달러까지 간대요? 네, 최대 18만 달러입니다. 네. 너무 극과 극이에요, 네, 극과 진짜. 극이에요. JP 모건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규제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기간 채택이 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뭐 아무리 ETF가 지금 순 유출이 돼도 네. 계속 어쨌든 확대가 되는 추세는 맞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고요. 17만 달러.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이제 12개월 목표가를 네. 14에서 18만 달러로 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왜 이렇게 웃으시죠? 가능하지 않은 걸로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생각만 해도 18만 달러 간다는 너무- 생각만 해도 네.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기쁘시죠? 그죠? 그쵸.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만 최근에는 좀 번스타인이나 이 네. 스탠다드 차타드처럼 기존의 목표가를 막 20만 달러로 제시했던 곳들이 그쵸. 12에서 15만 달러로 좀 하향 조정한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긴 근데 작년에 20만 달러 간다라고 네. 했는데 못 갔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올해는 이런 정치적 변수와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코마오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보고 있는데 훈 기자, 네네. 차트상의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함께 살펴주시죠. 네, 뭐 메타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네. 비트코인 여전히 뭐 지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지금 이 MACD 상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 과매수 형태에 지금 진입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밑에 지표가 이 초록 색깔 과매수가 너무 뚱뚱하게 되면은 또 반대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과매도가 볼록했을 때 그때 매수를 했으면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 동안 쭉 상승한 것에 대한 좀 되돌림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메타 차트상에 좀 보여지고요. 네. 알파 차트상에서도 지금 이 노랑선의 노랭이. 캔들이 쭉 이제 발산을 했으나 요게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되돌아오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요 간격이 크게 이렇게 지금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데 지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보스코어에서도 이 예측치가 지금 9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한 번 더 발산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물론 시간봉 단위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남들 떠날 때 일타강사. 도전하라. 네, 그리고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네. 도전해야 된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었죠. 자, 네. 그래서 우리 테더 도미넌스부터 살펴볼게요. 네. 뭐가 또 하나가 자, 숙명에서 네, 뭐가 그래서 늘었는데? 사실 뭐예요? 지금 요 숙명적인 구간은 사실 지금 아니고요. 그래서 요 구간은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냐면 네. 한 요 정도. 만약에 여기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반등했을 때 요 정도 구간. 네. 요 정도 구간 오면은 또 다시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구간이 오겠고요. 숙명이. 지금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지금 그래도 제가 염원하던 이 6.27 구간을 계속 지금 여기 올라타는 거 있는 와중에 지금 그래도 실시간으로 좀 이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시원스쿨하게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요게 의미로 넣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네. 이 시원스쿨하게 여기를 좀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고, 뭐 절대 이제 광고 아니고, 네. 지금 이 말은 즉슨 네. 이 6.27을 그래도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못 뚫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시원하게 뚫어주게 되면은 이 힘이 또 작용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또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밑에 요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요 선이 단기적으로 또 이제 지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대략 6%인데 가장 베스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 쭝캐도 말씀드렸듯이 네. 6% 여기를 이탈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네. 근데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진입하면 또 늦겠죠. 사실상 이 수익을 보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걸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투자 매매 관점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부터는 여기 지금 6.27을 기점으로 다시 여기를 올라간다던가 지금 여기 4시간 봉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4시간 봉, 1시간 봉 단위로 이제 체크하시면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뭔가 다시 올라갈 때마다 꾸준히 좀 매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차트 흐름이거든 지금. 네. 왜냐하면 이걸 다시 이렇게 보면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일봉 단위로 좀 볼게요. 일봉 단위로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색 선을 네. 계속 이제 못 뚫고 이제 저항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가 좀 내려가고 있네요, 계속. 예. 오. 그래서 좀 잠깐 좀 오, 사이트가 네. 다운됐는데 제가 바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를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좀 긴장을 했나? 네, 자 보시면은 일봉 단위로 지금 벌써 거진 10일 넘게 여기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요 구간을 지금 이게 못 뚫고 이렇게 지금 벽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이제는 슬슬 빠져줘야 되는 흐름이 맞고요. 그러나 이게 당장 내일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 그러니까 연말, 연초 우횡령 뭐 좀 지루한 시나리오가 제가 메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쵸. 역시 이 차트도 이제 좀 빠지려면 당장 내일 빠져주면 우리 모두가 이제 해피하겠지만 이제 주봉 단위로 좀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볼 텐데 자 비트코인 차트 지금 요거 일봉 차트 좀 볼 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또 미리 저점 잡아드렸던 구간 잘 어느 정도 이탈해놓고 지금 이 주황색 선마저 이렇게 또 여기를 터치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또 발생된 힘이 지금 89,000달러마저도 돌파해버렸는데 여기 상단에 92,279달러 여기를 뚫어주고 이제 안착하는 움직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나와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면은 9만 달러. 네, 다시금 힘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발산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또 제가 시청자분들께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구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무조건 이제부터 이제는 상승이다 하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미리 또 제가 잡아드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점으로 이만큼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 다음날 다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수익 자체를 못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말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뭐 80% 상승했는데 내일 다시 또 이걸 다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움직임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이 말은 즉슨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진입하셨다 그러면은 수익이 났다 하면은 당분간은 수익이 날 때마다 좀 익절을 하고 다시 또 보셨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좋은 포지션 전략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나는 이런 걸 잘 못하겠고 그냥 꾸준히 들고 갈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또 차트를 또 오늘 그 4시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 1시간 봉 차트, 4시간 봉 차트 사실상 뭐 거의 또이또이한데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87,600달러를 지금 그래도 여기 잘 지키고 쭉 반등했잖아요. 네. 앞서 제가 그 메타 차트 보여드릴 때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에 또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마침 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또 빨간색 봉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빨간색 봉이 이 파란색 선을 또 한번 위협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여기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또 너무 많이 담지 않고 시드에 한 25%, 30% 정도만 한번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등할 때 요 수익금을 또 먹고 또 이제 관망하셨다가 요런 이제 전략으로 저는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그 선 라인 구간이 대략 또 88,800달러니까 여기에 또 너무 많은 시드를 붙는 게 아니라 요게 여기를 다시 때렸을 때 이렇게 또 앞에 캔들처럼 또 이제 지지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좀 진입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트코인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 너무 비싸.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 흐름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거든요. 사실상 거진 모든 알트코인들이 비슷하죠. 비트코인 흐름, 테더 도미넌스 흐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들을 다 지켜주면 해피엔딩이겠지만 그쵸. 안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좀 전에 우리 솔수영 기자가 말씀한 것 중에 JP 모건이 뭐 5만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네네. 겁을 또 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5만 달러까지는 쫄 필요 없다. 자, 우리는 만약에 지금 제가 미리 잡아드린 이런 저점마저 깨버린다면
밑에 82,850달러, 82,000달러 구간 있죠. 네. 여기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데서 이게 바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고 이런 데도 또 이게 다시 반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82,000달러 구간대가 오히려 또 중요한 꿀자리가 될 수 있겠다. 혹은 더 밑에는 제가 또 미리 잡아드렸죠. 요 75,000 혹은 72,000. 그런데 네. 사실상 지금 여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낮다. 네, 물론 네. 여기 오게 되면 네. 이 시나리오상 오게 되면 여기 79,595달러와 75,570달러 이런 구간대가 또 신규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유의미한 아주 무조건 숙명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죠. 매우 낮고 네. 이 구간 요 84,860달러 구간이 지금 상에서는 저점으로 이미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내려오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이제 힘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이런 밑에 가격까지 또 JP모건이 그런 말한 거에 또 쫄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봐야겠죠. 이더리움 3,000원, 3,000원, 3,000원 뚫었습니다. 네. 3,035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3,000달러를 좀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그래요? 한데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래소 유입입니다. 지난 12월에만 바이낸스로 유입된 이더리움 물량이 약 850만 이더리움에 달합니다. 네. 현재 바이낸스가 보유한 이더리움 잔고도 약 417만 이더리움까지 좀 늘어난 상태고요. 이게 거래소로 들어간다는 건 아무래도 매도 가능성부터 좀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가격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기 보관 지갑이나 이 콜드 월렛에 있던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을 하면 네. 언제든 거래를 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물론 실제 매도보다는 이제 뭐 해지 목적이라던가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단 그런데 12월 하루 기준으로 최대 네. 16만 이더리움 이상이 좀 순입금된 날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2023년 이후에 가장 큰 유입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자체가 이 파생 상품 비중이 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물 옵션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뭐 단순 하락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한편에서는 네트워크 자체는 굉장히 활발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엇갈리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가격이 솔직히 말해서 3,000을 좀 넘긴 했지만 사실 상승세가 계속 좀 눌리는 움직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이 체인은 굉장히 좀 바쁜 모습입니다. 이더스캔 기준으로 최근 네. 이더리움 메인넷의 일일 트랜잭션 수가 약 212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수수료도 굉장히 크게 내려와서 평균 수수료가 17센트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보면 2022년 5월에는 트랜잭션 하나에 막 수수료가 2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에 확실히 좀 사용량이 늘어도 비용은 좀 낮아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후사카 업그레이드 등 이 업그레이드 덕분에 네트워크 체력이 좀 좋아진 모습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는데 올해도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게 특히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코마워에서도 좀 여러 차례 좀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생태계가 좀 올해 가장 주목해 볼 이슈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예정된 좀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그렇죠. 물론 이후에는 좀 아직 일정이 확실치는 않지만 해고타와 같이 좀 더 큰 규모의 업데이트도 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램스테르담에서는 이제 병렬 실행이나 수수료 구조 개선과 같은 좀 핵심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이라서요. 네. 확장성과 효율성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에 이런 업그레이드는 좀 단기간 가격에 뭐 당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네. 아무래도 디파이와 웹3 생태계가 좀 커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밈코인들이 좀 성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 그러니까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가장 좀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네. 이더리움의 중장기 내러티브를 좀 가장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코인시어즈의 2026년 디지털 자산 전망에 따르면 RWA 시장이 아무래도 지난해
해에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네. 이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국채 같은 대형 자산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되는 비중이 좀 크고 또 이더리움이 선호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JP모건이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 게 좀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역시 올해 말까지 기존 3천억 달러대에서 이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 절반 이상이 이미 이더리움이 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장은 네트워크 사용량과 자본 유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뭐 지금이 아니라 쓰임새가 커지는 구간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제로 일부 기관들은 이더리움의 총 예치 자산, 그러니까 TVL이 네. 2026년까지 최대 10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10 있습니다. 배요? 오, 네, 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랑 RWA가 동시에 커질 경우에 네트워크 사용량과 자본 유입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망은 좀 기대해 볼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네.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이 또 한번 그분만 안 듣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너무 강세론자라. 네, 워낙 네. 또 롱롱 하신 그쵸. 분이시니까 네. 그래도 한번 좀 가져와 보자면요. 네. 이 톰리 회장이 월가의 토큰화 흐름을 근거로 네. 이더리움이 2026년 초에 7천에서 9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와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길게 보면 지금 2만 달러. 훈 기자가 네. 옆에서 웃고 계신데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네네. 자, 2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 2만 달러? 네, 물론 이분이 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워낙 좀 롱롱롱을 외치시는 분이니까요. 그쵸. 네, 어느 정도 좀 걸러 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아, 그쵸. 네, 일단 이건 좀 장기 전망인 가면 것 좋은데. 같아요. 네. 네, 가면 좋은데 일단 장기적인 좀 전망인 것 같고요. 그쵸.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더 하락한다라고 본다면 네. 2,760달러를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대를 만약에 하회한다 하면은 2,650달러, 더 나아가 2,4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1,32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제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요. 네. 지금 3,000달러를 뚫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3,470달러를 좀 돌파를 확실히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4,770달러 이상에서 좀 강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고무적인 건 3,000달러를 좀 넘었다는 게 그렇죠. 이더리움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송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더리움이 얼마? 2만 달러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님, 네네네. 이더리움 차트상 2만 달러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도 네. 이제 뭐 톰리, 뭐 JP모건 뭐 그런 분석 내놓는데 네. 이더리움 1억 5천만 원까지 갑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네. 오. 그리고 이더리움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참 이렇게 다, 이 유명하신 분들이 그쵸. 참 좀 너무하지 않나. 문자가 네. 많다. 이더리움 오를 수도 있고 네. 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네, 정말 훌륭한 이제 분석인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선 지켜야 되는 구간들 그리고 전에 아이언맨이 알라우 3,000 뭐 했잖아요. 3,000. 네, 3,000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그쵸. 3,000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일단은 이제 메타 차트상에 보더라도 3,000을 이미 지금 뚫고 나와서 역시나 지금 과매수 형태를 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되돌림, 쉽게 말해서 좀 빠질 수는 있겠다. 그런데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 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알파 차트 상에서도 역시나 지금 이 바이 시그널 그리고 노란선 위로 캔들이 씻어서 와서 요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하나같이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 우리 뉴턴인가요? 그게 관성?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요. 어쨌든 관성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갑자기 뉴턴이 저도 나와서 몰라요. 네, 뉴턴이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이게 좀 수그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간격이 벌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좀 되돌림 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알파 차트에서는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키보스코어에서는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근데 중장기를 해봤자 사실 뭐 3주 이쪽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발산할 수 있는 움직임도 또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측치로는 3,100달러를 좀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 3,100달러까지
뚫을지 3,100달러 구간에서 또 저항이 나올 수 있을지 정확한 구간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일봉 차트에 제가 좀 이 파란색 선 좀 업데이트했어요. 네. 지금 그래도 잘 아주 3,000을 사랑한 나머지 지금 이제 여기 3,025달러 여기도 지금 잘 이렇게 뚫어줬고 그러니까요. 여기 상단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파란색 선 접점이 3,062달러, 3,060달러 선이거든요. 저항선인가요? 그래서 네, 여기를 이제 밤사이에 뭐 터치하고 여기서 또 저항 맞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유의미하게 체크하셔야 될 구간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3,060달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사실 남지 않았는데 여기를 물론 이렇게 딱 뚫고 여기 안착하고 내일 봉 이제 시작하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반대로 저항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더리움 이제 좀 시간봉, 4시간봉 단위로 좀 오게 되면 사실상 여기 구간, 여기 파란색 요 선 라인 구간이 또 미리 말씀드렸던 어떤 라인이죠? 우리 톱데일리 강승혁 차장림 차장 라인이죠. 라인. 그래서 여기 차장 라인 잘 그래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네. 우횡명보하면서 여기 그래도 다 잘 지켜주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954달러와 2,922달러마저도 그래도 지금은 잘 지지하고 반등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3,059달러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3,060달러랑 좀 비슷한 구간인데 그 여기 구간에서 또 이게 충분히 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마저 뚫어버린다면은 네. 앞서 또 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대가 있어요. 바로 3147 여기 3147. 네. 3147. 3147 달러. 네. 네. 여기 구간에서도 여기 높은 확률로 저는 사실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그래도 또 때려 맞춰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를 그냥 무조건 고공행지로 간다 그 확률보다는 이 3147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 때려맞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3,060달러를 저항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147달러 구간 또 잘 체크하시고 미리 수익권이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사실 지금 여기 밑에서 잡은 구간에서 평단가가 그렇게 별로 갭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팁도 알려드리겠고요. 네. 좀 더 상단에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 대략 3,263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여기 그 시간봉 1시간봉 단위에서도 여기 지금 뭐 보여드리는 여기 구간 3,095달러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3,230달러 이런 또 앞에 밑에 3,147달러 이러한 저항대 구간들을 좀 잘 메모하셨다가 다가왔을 때 여기서 또 저항을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으므로 좀 잘 물량 정리하시면서 포지션 특히나 이제 선물 들어가신 분들은 포지션 관리 더욱 중요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좀 일봉 차트로 와서 제가 좀 중기적으로 또 강한 저항대가 발현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구간 파란색 박스. 여기 구간이 3,242달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또 한번 이제 저항을 또 세게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XRP 리플 살펴봐야겠죠. 리플은 이더리움 3,000달러 갔는데 리플은 1.88달러를 계속 유지 중이에요. 2달러를 좀처럼 못 들고 그쵸?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왜 그런 거죠? 정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선 저도 네. 이거 한번 연전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요? 이준호 나가라! 우리 웰컴이 여러분들 안 나갈 겁니다. 몇 주 네. 동안 지금 준호 MC 뭐 나가라 이러면서 막 네. 채팅창에서 열심히 나가라 운동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아 정말 우리 준호 MC가 남은 75%를 팔아야 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아, 진짜요? 정말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XRP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네. 사는 사람은 좀 줄어드는 그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네. 먼저 이 가격부터 보면요. 이 크립토컨트 기구죠. 다크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XRP가 고점이었던 3.66달러 부근에서 현재 1.85달러, 그러니까 지금은 1.88달러예요. 네. 어쨌든 그 안팎까지 내려오면서 약 50% 조정을 받았다고 짚었는데요. 네. 이 조정 과정에서 특히 부담이 된 게 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갑자기 커졌다는 겁니다. 또 이 거래소 물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매도 신호를 읽히잖아요, 보통은. 네, 맞습니다. 아. 이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면 일단 시장은 네. 이거 또 매도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요. 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다크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바이낸스 기준 XRP 유입량이 한동안 안정적이었다가 이 12월 15일 이후에 일일 유입량이 최소 3,500만 XRP, 많게는 1억 1,600만 XRP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12월 19일에는 단기 고점도 좀 찍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다크포스트는 10월 이후에는 좀 보유 전략을 유지하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 2주간은 차익 실현 움직임과 이 손절성 매도가 동시에 나타났을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유입이 높은 수준에 유지되거나 좀 더 늘어나게 되면 XRP가 당분간은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 유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적도 좀 씻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트워크 활동 둔화를 근거로 약세 흐름이 뚜렷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제시한 지표는 일일 활성 주소였는데요. XRP 일일 활성 주소가 최근 약 46,000개에서 38,500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활성 주소 수가 좀 줄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줄고 관심과 참여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로 분류되는 대규모 보유자들이 최근 4천만 XRP를 매도한 정황이 좀 확인됐다고 해요. 왜 자꾸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 압력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이 동시에 시장에서는 핵심 참여자들이 확신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신호로 읽히기가 좀 쉽습니다. 네. 결국 거래소 유입이 증가했고 또 네트워크 활동도 둔화됐는데 고래 매도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동력보다는 하방 리스크 쪽이 더 크게 부각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XRP는 가격 흐름은 안 좋지만 항상 네. 좋은 이슈들과 그런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 XRP 또 기대 포인트가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죠. 항상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리플이. 네. 자, XRP가 발행되는 블록체인 XRP 레저 유틸리티 확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XRPL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산 토큰화, 기관용 디파이 같은 쪽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실제로 이 XRPL에서 토큰화된 RWA 가치가 5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전년 대비 그러니까 23배 정도가 성장했다는 수치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채택 확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실사용, 수요 확대 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XRPL에서의 대출 기능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게 아마 좀 올해 1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올해 1분기 리플은 기관용 대출 프로토콜 을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에드워스 해니스 리플 엔지니어가 지난달 말에 XRPL에 도입될 대출 프로토콜 구조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게 고정기간 그리고 고정금리 그리고 심사를 거친 신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대출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 저 이슈 좀 살펴봤고요. 훈 기자, 시간상 좀 짧게 XRP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꿀자리를 좀 줄 것 같거든요. 꿀자리요? 네. 네. 그래서 메타 차트에서 지금 이 볼록하게 지금 매수세가 형성됐고 이제 다시 매도 형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가 있겠고 네.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 선 밑으로 노랭이 선 밑으로 왔지만 이게 지금 간격이 또 넓어져서 여기 다시 좁아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XRP가 좀 빠질 수 있겠다. 네. 역시 스티버스코에서도 이 간격이 지금 되게 넓죠. 예측치, 현재치가.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차트 보면은 네. 전혀 저는 오히려 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는 게 뭐냐면 꿀자리가 지금 있어서. 여기 제가 미리 또 그거들 또 빗선 또 회전 회오리 그리면서 잘 감고 있죠. 네. 거기다가 요거 보세요. 요거 박스. 자, 오. 여기 박스 떼서 지금 역시나 지금 이렇게 횡령하고 있거든요. 길을 모으고 있네요. 네, 지금 오늘 여기 횡령부 아저씨 또 그려놨는데 네. 이 토탈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 차트와 똑같이 지금 리플 차트도 이렇게 좀 횡령보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여기를 빠지게 되면 네. 빠지게 되면 바로 밑에 이제부터는 1.7달러와 1.6달러 여기 구간에 주요 이제 매물대가 다시 잡히겠지만 여기를 잘 지켜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이 구간대가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전체 물량이 아니라 한 어느 정도 일정 소액으로 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수렴, 응축망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 빗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 한번 발산이 나올 수 있겠다. 요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여기서는 좀
저라도 한번 조금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현재 차트 상황이다. 물론 여기서 바로 여기를 좀 깨버리면은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체가 아니라 한번 조금 도전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잘 응축해서 발산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여기 중간값이 대략 1.94거든요. 네. 1.94달러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을 것인데 네. 그 저항대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상단이 2달러예요. 그래서 1.94달러와 2달러 구간을 좀 조심하셔라. 대신에 현재 구간 1.8 여기 지금 회색 박스 때 네. 잘 지켜주고 있으니 저는 그림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이제 메타 차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던 게 네. 높은 확률로 지금 빠지더라도 여기 선과 또 겹치는 구간에서 또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리플 XRP 차트 실시간을 좀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근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셔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장이 좀 살아나야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저희도 신이 날 텐데, 올해는 좀 비트코인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연준에서 통화 정책 완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이 유동성 공급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빌 바이트 아브라 최고 경영자는 이 슈왑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이미 완화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서 이 유동성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가격도 급등하고 이더리움도 급등하고 리플도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콩순이님께서 준케 안 추워요, 날씨 너무 추워요, 스튜디오 추워 보이는데 스튜디오 은근히 좀 따뜻합니다. 은근히 따뜻해서 안쪽에 털옷이라 조금 따뜻하게 입어서 그렇게 막 춥지는 않습니다. 간장우동님, 준케 그만 잘생겨지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근데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새해에는 살도 좀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살 더 빼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에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케 내복 입어 어떻게 하셨어요, 피디님? 저 내복 입었는데 딱 아셨네요. 네. 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합니다. 네, 연말이 지나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시장도 다시 한번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마지막 주에도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여러 신규 프로젝트들이 상장하면서 연말까지도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였는데요. 오늘도 이 신규 프로젝트들 어떤 게 있는지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초에 정말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과연 이번 연도에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오를까라는 관점에서 아마 오늘 공부하듯이 또 채널을 봐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관련된 여러 산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각 프로젝트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들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성격이 연결되는 두 프로젝트 함께 살펴볼 텐데, 루트스탁과 일드 베이시스입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비트코인을 기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표님 이 두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두 프로젝트들은 네. 일단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는 시작점은 같지만 끝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역할이 다른데요. 루트스탁은 비트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 확장하는 측면에 네.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드베이시스는 이렇게 확장된 환경 위에서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루트스탁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루트스탁은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확장성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비트코인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를 받지만 네. 디파이나 디앱을 만들기에는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루트스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 위에서 호환할 수 있는 환경 구조를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처럼 디앱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1대1로 일단 락업을 하고요. 네. 그래서 락업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RBTC를 토큰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RBTC를 통해서 루트스탁 네트워크 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파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트스탁은 요즘 많이 이야기는 이 BTC파이랑 흐름도 연관이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루트스탁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 이런 BTC파이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즉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파이 생태계를 확장하는 이런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이렇게 보관하는 자산이 아니라 네.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네. 루트스탁은 꽤 오래전부터 프로젝트를 좀 유지해왔습니다. 뭔가 비트코인의 이더리움화를 네. 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드 베이시스는 이 흐름에선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네, 루트스탁을 제가 앞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 그쵸. 인프라 확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로 프로젝트가 중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비트코인이 결국에 이 유동성을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이제 유동성을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일드베이시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BTC의 유동성을 레버리지 구조로 운영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네. 네, 이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은 핵심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BTC를 저희가 예치를 하면 네. 그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그 가치만큼의 자산이 이제 보상으로 잡힙니다. 네. 그러면 차입을 해서 2배의 레버리지 유동성 포지션을 구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BTC를 BTC를 납입을 한 것 이상의 2배의 레버리지가 지금 일드 베이시스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생기더라도 프로토콜 내부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영구적 손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네. 게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했을 때 그쵸. 이게 자동화된 프로토콜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자동화된 프로토콜이 안정적으로 조금 따라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맞춰놨고요. 이 저희가 염려하는 이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감소하게끔 하고자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단순히 예치만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인가요? 네,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자산을 예치만 하면 네.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 이 일드 베이시스, 이 YB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큰을 통해서 거래 수수료 기반의 이런 실질적인 수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 일드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급등 나가고는 상관없이 유동성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거래량 수수료의 기반으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2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GK 패스입니다. 이름만 보면 이 암호 기술 쪽 프로젝트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대표님, GK 패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가요? GK가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GK. 공부하면서 네. 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지식 증명은 여러분이 앞으로 백서에서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꼭 좀 유념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GK 영지식 기술인데요. 그쵸. 지금 GK 패스를 영지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또 안 되고 그래요? 네, 일단은 그 해당 기술이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인터넷 데이터를 제가 노출 없이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오라클 프로토콜입니다라고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나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민등록증에 안에 내가 주민번호 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네. 내가 19세 이상입니다라는 거를 결과값만 증명해주는 게 영지식 증명이라고 했는데 그쵸. 이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특정 플랫폼과 연동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GK 패스의 좀 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API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에는 이런 영지식 증명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로그인을 하거나 접속을 해서 저희 그쵸. 데이터에 모든 것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GK 패스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그대로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이 결과값은 확실하고 내가 이 데이터를 안에 가져온 게 위변조가 안 된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 사실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덕분에 웹사이트 서버를 직접 수정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결과값입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어쨌든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증명하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GK 패스가 이제 백서에서 표현을 한 거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영지식 증명 연산 작업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자체적으로 기기 로컬에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체인을 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인에 올라가거나 제3 서버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검증자는 이 사람이 그 특정 조건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조건을 구성하는 실제 데이터 안의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보호를 통해서 신뢰성 있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어떤 분야에서 좀 활용될 수 있을까요? 활용 범위가 요즘은 이제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AI로 인해 컨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직접적으로 만든 생산자가 누군지 그리고 직접적인 결과값이 맞는지에 대해서 전달이 오는데요. 탈중화 신용 증명이라든지 DID라고 하죠. 그래서 DID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게임이나 소셜 등에서 저희가 활동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실물 자산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RWA 같은 토큰에서도 네. 정말 다양하게 데이터 증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AI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GK 패스는 이런 웹 기반 데이터의 신뢰 인프라로서 좀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프로젝트 신퓨처스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파생 상품 이런 거랑 좀 연관돼 보이는데 신퓨처스 어떤 프로젝트죠? 파생 상품 하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든지 하는 측면들 때문에 레버리지에서 위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만 응용이 되어 왔다면 이건 탈중화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최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5개의 프로젝트, 4개 프로젝트죠.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인프라부터 그리고 파생 상품 금융 인프라까지 각기 다른 방향의 프로젝트들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